이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10월 21일에 우덕순과 블라디보스톡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과 우덕순, 너무 가슴 아픈데 아까 어빈섭도 밀정으로 이제 변제를 했잖아요. 우덕순도 1930년대에 변절해가지고 이 밀정으로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독립운동가를 일본이 체포할 수 있게 해준 사람으로 변절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우덕순과 같이 블라디보스톡을 출발을 해가지고 하얼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한 의사인 유경집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유경집에 아들이 있었어. 18살짜리가 유동하예요. 근데 이 안중근하고 우덕순은 러시아어를 잘 못해. 근데 이러한 큰 거사를 치르려면 그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들 유동하를 동행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통역을 이제 맡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유동하 선생은 그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붙잡혀서 살해를 당해요. 일제에 의해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일에 하얼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얼빈 조선인 회장이었던 김성백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23일에 하얼빈 시내로 가가지고 이발을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한 벌 쫙 해 입으시고 사진 촬영을 하십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찍고는 이 사진을 직접 찾지는 못하셨어. 나중에 동생들에게 감옥에서 내가 하얼빈 어디서 사진 찍었으니까 그 사진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우덕순, 그 다음에 유동하 이 셋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유동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그냥 통역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유동하를 보호하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두 분은 아주 결연에 차서 이제 나는 나라에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장부가를 쓰시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장부가. 장부가 세상에 처음이여 그 품은 뜻 크도다. 때가 영웅을 만들며 영웅이 때를 만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에 대한 뮤지컬이나 그런 그 연극의 제목이 영웅 안중근 많이 나오죠. 천하를 내려다보며 어느 날 대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장사의 의기 뜨겁도다. 분개함이 한번 뻗치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다짐을 하시는 거죠. 쥐도적 이등이여. 이때도 쥐에다가 비유했어. 쥐도적 이등이여. 어찌 기꺼이 목숨을 비기겠는가.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리요. 사세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독립 만세 만만세 대한동포. 이런 장부가를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지시고 드디어 24일에 채가구로 이동을 하세요. 채가구가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하얼빈으로 가셨어요. 근데 기차가 여기 다롄에서부터 선양, 관성자, 장춘, 채가구, 하얼빈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더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그랬어. 근데 돈이 모질라가지고 기차표를 더 못 샀어요. 그래서 채가구에 서 있다가 이 채가구가 열차 길들이 이렇게 크로스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잠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로 다 갔어. 근데 요 채가구에 오는 기차가 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 달 되니까 날도 어둑어둑한데 새벽 6시면 총 쏘기도 어렵고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 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채가구에도 기다리고 있고 하얼빈에 가서도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가구에는 우덕순이 있고 하얼빈에 안중근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채가구에 도착해서 안중근은 한흥학교라 그래가지고 채가구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이 유동하가 너무 어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조도선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 거사를 행하고 러시아 통역도 해달라라고 해서 조도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덕순과 조도선은 채가구에 남고 안중근만 다시 하얼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에 와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6시에 채가구를 지나고 9시에 하얼빈에 도착한다 그랬거든요.
7시부터 가시는 거야. 하얼빈역에 7시에 내가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얼빈역에서 이거 그 권총이 있는지 이렇게 몸수색을 안 했나 싶잖아요. 몸수색을 안 했어. 왜 안 할게요? 이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하얼빈역에 오는 사람들을 다 검문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 놈들이 우리 동양 사람, 우리 일본 사람들을 몸을 다 수색한다고? 그럴 수 없다. 러시아 사람은 니네가 하든 말든 그거 우리 안 할 테니까 동양 사람은 이거 몸 수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거사가 되려니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였냐면 설마 지금 우리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세고 이 조선 사람들은 다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살고 중국 사람들도 우리랑 해가지고 깨갱하고 이랬으니 동양인 중에 우리한테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고 엄청 무시했던 거예요. 안중근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몸수색을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갖고 안중근 의사가 총을 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 7시에 하얼빈역에 찻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가 하얼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얼빈 스테이션 써있거든요. 하얼빈역에 이렇게 가셔서 여기 찻집에 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9시에 착착착착 기차가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탁 그 안으로 기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그 안에서 이제 뭐 할 얘기하고 회의 잠깐 하고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얼빈역에 다 도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 관리들 또 러시아 또 한다는 사람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탁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분 후에 찻집에서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열차에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일본 대표들한테 탁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걸어오는 거죠. 걸어올 때 5m 거리 앞에서 세 발, 탕탕탕 세 발을 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총으로 브라우닝 262336 하고 이 총알, 이 끝에 십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총알, 총 7발이 장전이 되어 있었어요. 7발이 장전이 되어 있었는데 요 안흥칠 역사에서는 내가 4발을 이토에게 쏘았다. 그리고 3발은 순간 저 앞에 오는 사람 제일 앞에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키가 작은 저 사람이 이토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좀 이렇게 늠름하게 오는 일본 사람들에게 탕탕탕 한 발씩 3발을 쏘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7발을 다 쏜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 발이 남아 있었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5번이 이토 히로부미야. 요 5번. 그래갖고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쏘신 그 6발은 다 맞췄어요. 그래서 3발이 이토 히로부미의 배와 심장에 푹 맞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홍합나철 선생 할 때도 했지만 그 홍합나철에 145적 처단하기로 해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총 다 빗나가고 총이 쏴지지도 않고 다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6발을 한 발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명중해가지고 한 30분 만에 이토는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잡히시는데 그때 여기 무릎에 이렇게 무릎이 찢어진 거예요. 무릎이 찢어지고 이게 옷 단추가 떨어진 이런 모습을 이렇게 흙도 묻고 의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고 마지막 한 발을 쏘려고 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덮쳐서 마지막 총은 못 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코레아 우라라고 외치죠.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만세, 코레아 우라라고 외친 그 의거가 하얼빈 역에서 1909년 언제냐? 10월 26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원에게 처음에 잡히게 됐는데요. 이게 러시아령이거든요. 하얼빈이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령이었는데 여기가 그 러일 전쟁 이후로는 일제가 관할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일제 관동 도독부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리순으로 11월 1일 날 출발을 해요. 그래서 11월 3일에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되십니다. 근데 이때
안중근 의사가 그러거든요. 내가 자살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왜냐? 자살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를 죽인 거고 이거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할 일이 더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거는 이 하얼빈 의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재판으로, 옛날부터 재판으로 뭐든지 해결하고 싶어 했잖아요. 만국공법 이런 거 믿고 그러셨으니까 재판정에서 나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며칠 사이에 전 세계의 전보가 9만여 통이 발송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뭐였냐면 러일 전쟁 이겨, 청일 전쟁 이겨 완전히 새로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제국주의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데 거기에 리더가 누구였어요?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메이지 유신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법이라든지 이런 걸 막 다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의 집회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죽였어. 누가? 조선 사람이, 그 작은 나라의 조선 사람이 러시아 사람도 아니야, 또 중국 사람도 아니야. 조선의 그 작은 나라의 젊은이가 죽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9만여 통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렇게 막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덕영 많이 들어보셨죠? 윤덕영이 누구야? 그 순종, 우리나라 27대 제일 마지막 왕의 부인이었던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 최고의 친일파죠. 그 친일파 윤덕영, 조민희, 이완용, 말할 거 없는 이 사람들 뭘 했다고? 바로 하얼빈으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잘못했다고 쏘리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씨 안 만나죠. 이래 안 만나죠. 그래갖고 막 안 만나줬다고 막 슬퍼하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윤덕영, 이완용. 그러고는 뭘 만들어? 국민사죄단을 만들어요. 국민사죄단 이름부터 국민사죄단 만들고 이토의 송덕비를 지어야 된다. 송덕비, 추도회, 이토의 추도회 어디서 열어요? 저기 방문사 나중에 이제 막 만들잖아요. 장충단 거기 신라호텔 거기 만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중근 평전에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황실을 지켜야 돼. 황실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똥이 튈까봐 막 그랬다. 또 하나는 영친왕을 볼모로 잡아갔잖아요. 영친왕에게 해가 될까봐 막 이런. 그리고 또 이 틈을 타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토 송덕비 만든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횡령하고 싶어서 횡령해서 재산을 불릴 목적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인간 말종들이 어떤 데나 있는 거죠. 이런 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또 돈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독도라든지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나는 거 보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열받아 있는데 뭐예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 그거를 인정해주는, 오히려 앞서서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가서 큰 소리를 내서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집안에서 다 너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만세 외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집안에서 흐느껴 울면서 그 기쁨을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30일부터 1910년 2월 6일 사이에 미조부치 검사로부터 11회, 그 다음에는 사카이 경씨,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파견된 사람이거든요. 사카이 경씨가 14번 해서 총 25번의 신문을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신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문이 끝난 다음에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6회에 걸쳐서 공판이 있어요. 매일 공판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공판 2월 14일에 사형 언도가 내려지죠. 사형 선고가 이때 일어나요. 얼마 전에 2월 14일 했는데
발렌타인데이, 예? 2월 14일 뭐 초콜릿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어? 그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그런 날 지킨다고 온 데가 또 시내 나가면은 초콜릿 가게가 난리 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2월 14일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류순 감옥이에요. 류순 감옥. 그래서 내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킨 이유는 동양 평화의 유지와 한국의 독립에 있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가 아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아직 목적 달성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도 자살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라고 지금 안중근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그래서 이토의 죄목을 딱 얘기하죠. 15가지를.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그렇죠? 고종 황제. 5조약,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7조약, 정미 7조약이에요. 이것을 강제로 체결한 죄.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 다음에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그렇죠? 경제적인 거, 우리의 주권에 대한 거,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채 교과서를 압수해서 불태운 죄. 그러니까 이런 건 교육을 중시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를 속인 죄, 세계에 거짓말을 한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준열사 할 때도 했지만 러일 전쟁을 보는 시각이 어땠어요? 누구 편을 들어줬어? 러일 전쟁할 때 일본 편을 들어줬어요. 이준열사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도 러일 전쟁할 때 동양평화론에서 나오거든요. 야, 너희 러일 전쟁할 때 우리가 같은 인종이어가지고 서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도와줬잖아. 일본 니네 도와줬는데 니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토 너가 지금 천황을 속이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14번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15번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그래서 이렇게 15개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15번 자주 물어봐요.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이토가 죽였나요? 이러한 썰이 있어요. 이러한 썰이.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계의 1위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게 수상하다. 왜 이쁨을 받았느냐. 지금 천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황이 되려면 시험 쳐서 천황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천황이 돼? 아버지가 죽으면 천황이 돼. 그쵸?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태황제가 갑자기 죽었어. 이토가 독을 타가지고 이토가 죽여가지고 지금 천황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토 너는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판을 하는데 방청석이 항상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큰 재판정을 더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게 뒤에 보면 빽빽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 소식이 타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 안중근 이렇게 넷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국의 더 그래픽지에 기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30세의 청년 안중근이 제국주의 실세 2등 방문을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시키고 재판의 승리자라는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다. 이렇게 영국 기자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중근의 의거가 저는 성공했다. 이토를 죽인 것도 성공이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조선이 살아있었어. 조선은 알고 봤더니 일본이 조선이 엄청 못 살고 그래서 조선이 우리나라는 잘 될 그게 없으니까 일본이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하얼빈 의거와 더불어서 이 법정에서의 공판도 투쟁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아요. 항소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오게 되죠. 너가 항소를 하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그냥 죽으라, 이렇게 편지도 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나는 항소를 포기할 테니까 나에게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너무 이 일본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시간도 막 이렇게 다 해주고,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신문을 하거나 그 감옥에서의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너무 박식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신문을 하던 사람들도 닭과 담배를 주었다, 또 과자나 간식들도 주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달라고 하는 그 지필묵을 있는 대로 다 주었다, 제공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할 시간을 몇 개월이든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면서 동양평화론을 다 집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동양평화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는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안중근 의사가. 서문, 전감, 현상, 복선, 문답, 이 5개의 그 챕터를 만들어 놨는데 서문과 전감 앞부분만 쓰셨는데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이 뒷부분을 쓰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은 지금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요 앞에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서예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요거거든요. 동양평화론. 이 동양평화론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성 산패,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있죠. 그 얘기가 첫 마디에 나와요. 이렇게 뭉치면 산다. 누가 뭉치자는 얘기냐면 동양 삼국이 뭉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지금 인종 간의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원래 우리 동양은 어떤 동양이었냐? 글 공부 많이 하고 의를 숭상하고 이런 나라였다. 그런데 이 무식한 서양들이 그렇게 침범을,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동양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서양이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인종 경쟁이 일어가지고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러일 전쟁을 나갈 때 일본이 참전할 때 뭐라 그랬냐? 천황이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대한의 독립을 약속하겠다라고 천황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니네가 배신을 때렸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전감에서. 전감은 뭐냐면 거울 감자거든요. 그래서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내용이 전감인데요. 거기에는 청나라, 니네가 너무 교만했다 그동안. 니네가 중국이라 그래가지고 나라 주변 무시하고 말이야. 니네 너무 교만했다. 그리고 우리 대한도 반성할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부동항, 항상 항구가 어니까 안 오는 항구를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만국공법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깨우치셨어. 의병 운동 하실 때는 만국공법에 의해서 이랬는데 이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만국공법 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법이 있는데 서로 안 지킨다, 이제 안 속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본, 니네가 이걸 약속했는데 배신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또 일본을 공격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니네는 되게 웃긴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결론이 났으면 일본이든 러시아이든 거기에서 그거 전쟁을 종결을 해야지 왜 미국에 가가지고 조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포츠머스 그 조약 있잖아요. 요거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포츠머스 조약은 뭐냐면 이제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서로 묵인해주는 그런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비판을 하면서 니네 너무 이상하다, 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걸 비판을 한 내용이 동양평화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더 하시고 싶으셨는데 사형 선고가 언도되고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안중근 의사가 고등법원장을 내가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고등법원장하고 안중근 의사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청취서라 그래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그 기록서에 이 동양평화론에 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일본이 잘못한 얘기를 쫙 써놔요. 일본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너네는 지금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뭐가 잘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법원장이 그러면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안중근이 내가 가르쳐 줄까 말까?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합니다. 일본이 문명국이 되고 니네가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면 3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어야 된다. 세 번째, 서양 세력들이 계속 침범을 해오지 않느냐. 그럼 각 나라의 침범에 방어를 잘 해야 된다. 침범으로부터 니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평화회를 만들어서 그 평화회 회원들, 이 평화회는 누구냐면 일본, 조선, 그 다음에 청, 그러니까 한중일이죠. 한중일이 회원이 돼야 돼. 그래갖고 그 회원들이 1인당 1엔씩 징수를 해.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억 단위로 모이겠죠? 그 억 단위의 돈을 가지고 은행을 설립을 한다. 은행을 설립해서 공유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EU야, EU. 100년 후에 안중근 의사가 얘기하신 100년 후에 유럽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100년 전에 구상하신 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두 번째, 국제적인 신용을 얻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한국과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막 부둥켜서 싸우면 서양 사람들이 어이구 저 같은 인종들끼리 저렇게 싸운다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이 하지 못한 화합을 이루어내서 형제국을 선언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리순을 우리가 동시에 개방을 하자. 리순이라는 땅을 한국, 일본, 청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항으로 만들자. 그 대신 지금 일본 니네가 제일 힘세니까 여기다가 일본 군함을 5, 6척을 여기 니네 군함 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평화회를 3국이 모여서 조직을 하자.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국의 방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면 3국이 공동으로 군대를 만들자라고 해요. EU가 지금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한동안. 3국이 공동의 군대를 만들고 3국의 젊은이들에게 2개국어 이상씩을 다 공부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세계 평화, 온 우주가 하나다. 뭐 이런 사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러고는 이 서양 세력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카톨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서양은 교황청의 파워가 세다는 걸 이 안중근 의사는 절실하게 옛날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재산 지킨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3가지를 하면 된다. 근데 왜 니네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냐. 그러기 때문에 니네는 곧 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 청취서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겁니다. 이걸 100년 전에 계획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이 구상을 우리가 지금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를 동양평화, 그 다음에 세계평화로 가는 그 전 단계까지도 다 고민을 하셨던 그 안중근 의사는 우리는 그냥 무인의 기질이 있는 총을 잘 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독립하자, 평화를 이루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돈 문제, 국제적인 외교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민하셨던 정말 사상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갑작스럽게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빌렘 신부랑 그다음에 동생 안정근, 안공근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면회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조마리아에서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떻게 이 말을 하셨을까? 정말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지금 우리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그쵸? 멀쩡한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또 군대 가서 또 황제 그런 걸 하고, 이런 세상에 이 조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고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원래 자식들이 부모의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의 수의를 준비하셨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옛날에는 옷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기워가지고 하는데, 그쵸?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그 큰아들을 이렇게 보낼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현세에서는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가 입으셨던 그 수의를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순국하신 이후에 이 어머니는 더욱 항일 애국 운동에 전념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리순 감옥에 가면 거기 사형장에 이렇게 안중근 의사와 이렇게 교수대가 있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 사진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반드시 답사를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국을 하시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특히 중국의 지도자들도 보세요. 중국령에서, 중국은 사실 되게 쪽팔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령에서 그 많은 몇 억의 인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생각을, 이런 의거를 일으킬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근데 조선 사람이 와서 하니까 너무 속도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원세계, 이 위안스카이가 지은 글이에요. 위안스카이. 그 다음에 이거는 손문, 중국 손문이라고 돼 있죠. 손문이 쓴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는 장제스가 쓴 겁니다. 장렬 천추, 장렬하게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쓴 것이에요. 요게 주은래가 나중에 1960년대에 보낸 거예요. 뭐냐면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여기 안중근은 이등 방문을 살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국,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인민이 같이 공동으로 일본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글을 썼던 그 내용입니다. 주은래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됐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그런 의거를 안중근 의사가 하셨고요. 여기가 아까 그 리순 감옥이에요. 지금도 가면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부는 지금 서대문 형무소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시관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리순 감옥의 공동묘지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리순 감옥 주변에 3군데의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군데는 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아파트 앞부분을 많이 이제 파헤치고 2008년인가요? 그 안중근 유해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여기 야산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지금 이렇게 리순 감옥 그 묘지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통에다가 그 시신을 담아서 이제 넣어놨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침장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그 관에다가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발굴을 했는데 아직은 찾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 순국을 하시고 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 안중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는 그 이후에 알 수 있는데요.